최초의 생명은 크기가 1mm도 안 되는 미생물이었습니다. 그 후 기나긴 진화 끝에 지금 지구엔 3천만 종이 넘는 다양한 생물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수백, 수천 배나 많은 생명이 멸종했습니다. 지구 생명의 역사는 멸종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멸종을 일으킨 큰 원인은 잔혹한 땅으로도 불리는 지구의 대변동이었죠. 거대한 운석의 충돌에 의해 바다가 모두 증발한 대사건. 생명을 얼어붙게 만든 지구 동결 현상. 산호 바다를 덮친 대륙의 이동. 어느 시기든 생명은 부당한 멸종을 강요받았습니다. 최신의 연구로 우리 인류도 원숭이 선조로부터 갈라진 후 멸종을 거듭해왔음이 밝혀졌습니다. (7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인류의 진화. 그 발자취 속에 무려 20종류의 인류가 탄생한 후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그 최후에 등장한 것이 우리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우리 인간에 이르는 46억 년의 여행. 이제 그 마지막 얘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인류의 진화의 무대가 된 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중앙부에 약간 남아있는 열대우림. 여기엔 지금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영장류 침팬지가 살고 있습니다. 침팬지는 열매를 주식으로 삼으며 열대우림에서 삽니다. 약 700만 년 전 인류는 이 침팬지 선조와 갈라진 후 두 다리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기 시작한 이유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침팬지에서 갈라진 지 300만 년이 흐른 뒤에 우리의 선조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두 다리로 걷기 때문에 등이 곧게 펴져 있었죠. 키는 약 140cm로 침팬지와 큰 차이가 없고 팔도 여전히 길었습니다. 긴 팔을 써서 나무에 오른 후 주식인 열매를 땄습니다. 인류는 침팬지와 갈라진 후에도 예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숲의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탄생 순간부터 심각한 위기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주식인 열매가 부족했으니까요. 당시 아프리카에선 열매의 보고인 열대우림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그 원인은 무려 4,000km 떨어진 동쪽에 있었습니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8,000m급 산들이 동서로 늘어선 이 거대한 산맥은 대륙 충돌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2억 년 전 지구를 살펴봅시다. 당시 남반구에선 아프리카와 인도,
남극이 한데 모여 곤드와나 대륙을 이루었습니다. 이 거대한 대륙이 분열을 시작합니다. 인도도 갈라져서 북상해 갑니다. 그리고 약 5천만 년 전 아시아와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이것이 지구 사상 최대의 산맥으로 일컫는 히말라야의 탄생입니다. 융기하기 시작한 히말라야 산맥은 인류의 진화가 시작된 700만 년경엔 이미 해발 5,000m를 넘어서 지구 기후를 크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면 히말라야 일대의 상공엔 햇볕에 데워진 따스하고 건조한 대기가 강한 상승 기류를 만듭니다. 이 건조한 대기가 아프리카를 향해 내려옵니다. 그 영향으로 1년 내내 비가 많았던 아프리카엔 비가 극단적으로 적은 계절이 생겨났죠. 이 즈음 사하라 사막도 넓어집니다. 건기의 탄생은 열대우림을 급속히 감소시켰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 멸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약 200만 년 전 극적인 변화를 이룹니다.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인류가 등장했으니까요. 그 증거가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숨어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내륙의 초원지대에 인류 화석의 보고가 있습니다. 인류의 요람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돼 있습니다. 400만 년 전에서 최근까지의 화석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발견은 이 지하 깊숙한 곳에서 있었죠. 170만 년 전에서 150만 년 전 사이의 지층을 발견했는데 이 지층으로부터 두 종이 발견됐습니다. 유인원인 파란트로푸스, 로부스투스와 초기에 호모가 함께 살고 있었죠. 한 종류로 여겨졌던 인류가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당시의 과학자에겐 충격이었죠. 발견한 화석 하나는 호모 에르가스테르로 이름 붙였습니다. 그 모습을 재현해 보면 키는 약 170cm, 예전보다 30cm나 더 커져서 날씬한 체형을 하고 있었죠. 몸은 가는 털로 덮여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파란트로포스 로부스투스로 불리는데 머리 위에 돌기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돌기는 얼굴 근육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었죠. 얼굴 양쪽으로 근육이 발달했기 때문에 둥근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키는 150cm 정도이며 땅딸만한 체격으로 여겨집니다. 지구 전체를 식히며 건조시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열대우림은 점점 줄어들었고 적도에서 북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시기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가 다른 형태로 진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한 가지 설인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를 이들 두 인류의 먼 친척으로 볼 수도 있죠. 파란트로포스와 호모 에르가스테르. 그 체형의 차이는 식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독특한 진화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두 인류는 각각 열매를 대신할 새로운 식량을 획득했습니다. 그 새로운 식량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재 아프리카에 사는 수렵 민족을 찾아갑니다.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극심하게 건조한 기후는 200만 년 전과 비슷합니다. 그 때문에 이곳에 사는 수렵 민족의 생활엔 당시 인류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수렵 민족 하자족입니다. 여러 가족이 모여서 공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15명으로 세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연장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도 문명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죠. 하자족은 건기 동안 무엇을 먹고 있을까요? 여인들의 식량 조달을 살펴봅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바싹 마른 나무들 틈인데 이런 곳에 과연 식량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식량은 땅속에 있었습니다. 나무 뿌리입니다. 영양분을 듬뿍 머금고 있습니다. 하자족에게 건기에 중요한 식량인 식물 뿌리. 실은 둥근 얼굴에 땅딸막한 파란트로포스도 이 땅속의 식량을 발견했습니다. 파란트로포스의 화석에 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어금니 표면을 확대해보면 작은 흠집이 나 있습니다. 반면 그 이전의 인류의 인은 비교적 매끄럽습니다. 이 흠집은 파란트로포스가 모래가 붙어있는 식량을 먹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제커리 박사는 200만 년 전에 그들이 먹던 식량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이폭시스란 식물입니다. 부서진 뼈를 삽 대신 씁니다. 파란트로포스도 같은 방법으로 땅을 팠을 테죠. 파낸 것은 15cm 정도의 매우 단단한 구근입니다. 파란트로푸스는 이런 식물, 즉 땅속의 식량을 먹었음이 분명합니다. 여기엔 탄수화물이 많이 있고 영양가 있는 식량이 많습니다. 파란트로푸스는 매우 큼직한 어금니뿐만 아니라 턱 아래쪽까지 이어지는 아주 큰 축두근이 있습니다. 조악한 섬유질 식량을 먹기 위해 적응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식물 뿌리를 주식으로 하는 것은 건조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얻는 뛰어난 전략입니다. 파란트로푸스는 아무도 먹지 않는 땅속의 식량을 택함으로써 식량 부족을 극복하고 크게 번영했습니다. 한편 전신이 날씬한 호모 에르가스테르는 전혀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식량도 하자족의 생활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하자족 남자들은 숲을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나무 그늘이나 바위 그늘을 살펴봅니다. 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요?
소년이 바위 그늘에서 발견한 건 동물의 사체입니다. 표범이나 하이에나가 먹다 남긴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자족의 중요한 식량 중 하나입니다. 사자나 표범 같은 육식동물은 부드러운 내장을 주로 먹습니다. 때문에 남긴 먹이로부터 상당한 고기를 얻어낼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기를 발라먹은 뼈 속에도 영양 많은 골수가 남아 있습니다. 하이에나나 표범이 남긴 먹이를 자주 먹습니다. 네, 녀석들이 먹이를 숨기는 장소를 알면은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직접 사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의 헨리 번 박사는 하자족의 생활로부터 인류가 육식을 시작한 유래를 연구합니다. 연구실에 모아놓은 건 하자족이 먹은 동물의 뼈입니다. 그 표면엔 고기를 발라낸 작은 흠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년 전의 동물의 화석에도 똑같은 흠집이 있습니다. 번 박사는 이 흠집이야말로 당시의 인류가 고기를 먹은 증거라고 여깁니다. 250만 년 전 주위엔 식량이 있었습니다. 인류는 그 영양 많은 식량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발라내거나 뼈를 잘라내리는 시점에서 한 가지 발명이 있었죠. 당시 인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몸집이 크거나 지능을 갖추고 있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고기에 대한 인류의 반응과 도전은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육식동물이 남긴 먹이는 발견하기 힘든 불안정한 식량이었죠. 호모 에르가스테르는 날마다 먹을 걸 찾아서 먼 거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날씬한 체형은 그 때문입니다. 육식 호모 에르가스테르와 초식 파란트로포스, 두 종류의 인류가 실현한 건 동족을 많이 늘려서 멸종을 피하려는 이른바 생명의 본능적인 진화 전략이었습니다. 그 후의 연구에 의해 거의 모든 시기에 걸쳐서 인류에겐 복수의 선조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700만 년 동안 등장한 인류 선조는 20종에 이릅니다. 그중 단 하나만 빼고 모두 멸종한 것이죠. 땅속의 나무 뿌리를 독점해서 번영한 파란트로포스도 100만 년 후 갑자기 멸종했는데 그 원인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우연히 살아남은 건 호모 에르가스테르였죠. 파란트로포스의 운명은 인류도 늘 예측할 수 없는 멸종 위기를 겪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인류 역시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멸종을 거듭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살아남은 호모 에르가스테르는 극적인 진화를 이뤄갑니다. 그 원동력은 아프리카 특유의 지형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아프리카 동부엔 폭이 100km나 되는 큰 계곡이 있습니다. 대지구대입니다. 아프리카를 종단하듯 남북으로 6,000km를 뻗어 있죠. 이 대지구대가 생겨난 건 지구 내부의 에너지 때문입니다. 지구는 한꺼풀 벗겨내면
수천 도나 되는 멘틀이 격렬하게 대류하는 불덩어리입니다. 현재 이 대류의 가장 격렬한 상승류가 아프리카 대륙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최신의 탐사에 의해 밝혀진 지구 내부의 온도 분포. 아프리카 대륙을 향해 뜨거운 덩어리가 곧장 밀어올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이 멘틀의 상승류에 의해 크게 들어올려져서 갈라집니다. 이것이 대지구대입니다. 주변은 건조한 고원이 됐고 그 양쪽엔 높이 2000m의 산들이 늘어섰습니다. 대지구대로 인해 거대한 초원 사바나가 분단됨으로써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동물의 진화가 진행됐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엘리자베스 브로바 박사는 대지구대에 의한 이 환경 격변에 따른 동물의 진화가 호모 에르가스테르의 극적인 진화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사바나의 확장에 의해 나뭇잎을 먹는 초식동물 대부분이 멸종하고 풀을 먹는 초식동물 45종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그런 초식동물을 노리는 육식동물도 일제히 진화했습니다. 이 육식동물의 존재가 당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육식으로의 길을 택한 우리의 선조 호모 에르가스테르가 직면한 건 가혹한 약육강식의 세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잃을 위험이 따르는 전략이었죠. 이 시기에 거대한 송곳니를 지닌 검치호는 최대의 세력을 자랑했습니다. 인류야말로 걸맞는 먹이였죠. 당시 인류의 두개골에 남겨진 송곳니 자국. 인류가 육식동물에게 내몰리는 약한 존재였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역경이라고 할 만큼 위험한 육식의 길을 택한 것이 호모 에르가스테르에겐 뜻밖의 결정적 진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바로 뇌의 확장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기를 주식으로 한 선조만이 뇌가 커졌죠. 초기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는 침팬지와 큰 차이가 없는 500ml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육식을 시작한 호모 에르가스테르의 뇌는 거의 2배인 900ml로 확장됐습니다. 한편 멸종한 초식인류 파란트로푸스는 500ml에 머물렀습니다. 인간의 뇌가 확장된 이유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육식이 뇌의 확장에 유리한 건 분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그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고기라는 고칼로리 식량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고기를 확보하기 위해 커진 뇌를 이용했습니다. 사냥의 시작입니다. 위험한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 지혜를 쓰면서 뇌는 더욱 커졌습니다. 육식과 두뇌의 확장은 병행합니다. 서로 보완적인 관계죠. 만약 좀 더 뛰어난 방법으로 고기를 먹기 시작하지 못한 인류의 혈통을 예로 든다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그들은 500만 년 전에 멸종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선 육식이 지금의 우리 인류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아프리카에선 새롭고 다양한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그때마다 뇌는 더 커졌죠. 호모 에르가스테르 뒤에 나타난 호모 에렉투스의 뇌는 1000ml를 돌파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아프리카를 나와서 아시아로 퍼져갔습니다. 그 후손은 현재의 인도네시아로 이동해서 자바 원인이 됐고 곧이어 중국에 이르러 북경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 20만 년 전 마침내 아프리카 중앙부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탄생합니다. 그 뇌는 1400ml까지 커졌습니다. 우리들 호모 사피엔스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거대한 뇌를 갖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번영한 이유가 뇌의 크기 때문만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실은 우리와 똑같은 크기의 뇌를 지녔던 선조가 있었습니다. 약 30만 년 전에 등장한 네안데르탈인입니다. 뇌의 용량이 1400ml로 우리와 다름없습니다. 키도 우리와 비슷했고 한결 더 건강한 체형이었죠. 네안데르탈인은 빙하기가 한창이던 유럽으로 진출해서 추위에 적응한 인류입니다. 빙하기의 사냥꾼으로서 번영했고 우리 호모 사피엔스와도 오랜 세월을 공존했죠. 두 인류의 능력이 서로 닮았다는 증거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포도밭이 펼쳐진 프랑스 남서부의 페리고르 지방. 이 주변엔 네안데르탈인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르그르드 유적은 땅 주인이 마당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7만 년 전 전성기의 네안데르탈인이 남긴 것입니다. 조사를 진행하는 장 미셸 주네스트 박사는 네안데르탈인이 뛰어난 석기 제조 능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쓰던 석기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쓰던 석기와 실용적인 성능엔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아주 뛰어난 석기 제작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동물의 털 가죽을 벗겨내거나 가죽을 무두질하거나 고기를 해체하는 등의 다양하고 특별한 목적에 걸맞는 다양한 석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지녔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그처럼 실용적인 능력을 사냥에 적극 활용했고 유럽에서 빙하기를 살아남은 그야말로 뛰어난 사냥꾼들이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유럽 드소 같은 큰 동물을 사냥하며 빙하기의 왕자로서 크게 번영했습니다. 그들의 유적은 유럽 전체에 퍼져 있고 전성기의 인구는 5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네스트 박사는 네안데르탈인의 마음도 우리와 닮아 있다고 여깁니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의 뼈입니다. 온몸의 뼈가 정연하게 출토됐습니다. 이는 네안데르탈인이 망자를 매장시킨 증거로 여겨집니다. 이 정도로 닮아있던 두 인류.
도대체 왜 네안데르탈인만 멸종하고 호모 사피엔스가 번영했을까요? 그 운명을 갈라놓은 건 무엇일까요? 네안데르탈인 멸종에 관한 하나의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을 내세운 건 미국 마운트 사이나이 의과대학의 제프리 레이트먼 박사입니다. 두 인류의 두개골을 조사한 박사는 그 형태에 작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두개골의 안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안쪽 중앙이 평평합니다. 그런데 호모사피엔스는 같은 장소가 크게 패여 있습니다. 목 바로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었죠. 이 차이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단서를 보여준 건 침팬지 같은 영장류였습니다. 박사가 현재 살고 있는 다양한 영장류의 두개골을 조사한 결과 모두 목 위쪽이 네안데르탈인처럼 평평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당하는 후두가 한결같이 높은 위치에 있었죠. 후두는 기관과 식도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박사는 이 결과로부터 네안데르탈인의 후두는 다른 영장류처럼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후두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두개골 안쪽이 평평한 건 후두가 훨씬 위쪽에 있어서 오늘날의 인류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성도를 지닙니다. 이는 네안데르탈인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었음을 뜻합니다. 후두가 높으면 성대에서 입까지의 부분인 성도가 짧아집니다. 우리는 성도로 소리를 울려서 말합니다. 성도가 짧으면 소리가 잘 울리지 않아서 말할 수 있는 음이 제한됩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부 언어학자에 따르면 그들은 특정한 모음을 소리낼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영어로 예를 들면 부트와 파더, 피트처럼 우, 아, 이 같은 모음인데 네안데르탈인은 도저히 우리와 똑같은 속도로 낼 수 없을 겁니다. 매우 정확한 발음을 내는 능력이 우리 인류의 특징이고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네안데르탈인과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언어를 지닌 호모사피엔스와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한 네안데르탈인, 이 두 종족의 운명을 가르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4만 년 전, 유럽은 200만 년간 계속되어온 빙하기 최후의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추위는 점점 더 혹독해졌고 북반구에선 두터운 빙하가 유럽 북부를 뒤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혹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호모사피엔스에겐 언어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랭지에 사는 동물은 계절의 변화와 함께 큰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그때 호모사피엔스는 언어로 먹이가 이동하는 시기나 장소의 정보를 교환하고 그것에 맞춰서 사냥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언어가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된 것이죠. 3만 5천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 유적에서 발견된 동물의 뼈입니다. 표면에 규칙적인 흠집이 나 있습니다. 이 흠집은 사냥감이 찾아오는 시기를 기록한 달력으로 보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미래를 생각하는
그 지식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이언 테더솔 박사. 박사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언어에 의해 미래를 예측하거나 추리하는 등 예전에 없었던 복잡한 정신 활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언어는 예측할 길 없는 세상을 이해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상징적인 정신작용에 필요합니다. 우린 그렇게 의문을 갖거나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경험을 나누거나 세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어가 호모사피엔스를 무적의 경쟁자로 만들었고 궁극적으로는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으로 이끌었다고 봅니다. 3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란 두 인류의 운명은 언어 능력의 차이에 의해 대조적으로 변했습니다. 언어에 의해 비약적으로 식량을 얻는 힘을 증가시킨 호모사피엔스. 하지만 그것은 네안데르탈인에겐 불가능한 꿈이었죠. 프랑스 남서부의 전원지대에 네안데르탈인 마지막 시기의 유적이 있습니다. 생세제르 유적입니다. 여기에선 네안데르탈인의 유골 바로 위에 호모사피엔스의 유골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번영을 시작한 호모사피엔스로 인해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약 3만 년 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우리들 호모사피엔스는 지구에 존재하는 유일한 인류가 됐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을 시작으로 19종의 인류의 선조가 멸종해온 인류의 진화. 그 후 살아남은 호모사피엔스는 폭발적인 진화를 이룹니다. 호모사피엔스로 이어지는 기나긴 진화의 여정. 그 무대는 숱한 대변동을 거듭해온 잔혹한 별 지구였습니다. 생명은 대변동을 극복할 때마다 도약을 이뤘습니다. 40억 년 전 거대한 운석의 충돌에 의해 말라버린 생명의 바다. 6억 년 전엔 지구 전체가 얼어붙는 지구 동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변동 후에 작은 미생물이던 우리의 선조는 극적으로 커집니다. 다세포 생물이 돼서 거대한 생물로 진화해 갔죠. (4억 년) 전에 풍부한 산호바다를 덮친 지각 변동. 터전을 잃은 우리의 선조는 육지로 이동합니다. 이때 획득한 것이 우리의 사지입니다. (2억 5천만 년) 전 시베리아의 거대한 분출로 시작된 대량 사멸. 우리의 선조는 그 사멸에서 살아남은 후 자궁으로 자식을 기르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3,300만 년 전 기후 변동에 의해 나무 위 신천지로 진출한 선조는 식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뛰어난 눈을 발달시킵니다.
그리고 약 700만 년 전 우리 인류가 탄생합니다. 기나긴 생명의 진화 끝에 우리들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진화의 최후에 획득한 것이 언어였습니다. 언어를 획득한 호모사피엔스는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약 10,000년 전엔 남미의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호모사피엔스는 지구상 모든 곳으로 진출합니다. 만년 전 혹독한 빙하기가 끝나자 온난한 기후가 찾아왔습니다. 그 안에서 호모사피엔스의 번영이 시작됩니다. 농경을 시작하고 사회를 만들며 문명을 이룩해 갔습니다. 그리고 63억 명이란 사상 유례없는 큰 번영을 이루었죠. 과학 문명을 발달시킨 호모사피엔스는 마침내 지구 자체를 변동시키는 힘까지 지니게 됐습니다. 지금 지구 환경은 인간의 활동이 초래한 온난화로 크게 변동하기 시작합니다. 진화 끝에 인류의 문명은 인류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위협하기에 이르렀죠. 생애를 걸고 언어와 인간의 의미를 탐구해온 노암 촘스키 박사. 박사는 우리가 지닌 언어야말로 미래를 개척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걸 극복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낙관적이긴 해도 마법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노력과 힘을 들이며 인정어린 이해심으로 파괴적이고 야만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는 제도적인 구조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 제도를 변화시킬 방법을 찾고 우리의 본성을 보다 온화한 측면을 펼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죠. 당장은